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협동조합학회 제2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총무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로운 학회 활동을 위해서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 연구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3일에 진행된 1회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되는 학술 세미나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학회 학술 세미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러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북대 김정원 교수님이 한국의 돌봄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발표를 마치고 나면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난 후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과 두 분의 대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요. 발표와 토론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잘 기록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채팅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론자와 발표자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올려주시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김정원 교수님의 발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 한국의 돌봄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정원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공급장의 성격과 사회적 경제 대응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그 장의 성격과 그 장에서 작동하는 행위자 간의 그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해야만이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사회적 경제를 하나 정형화된 어떤 그 실체 또는 고착화된 실체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돌봄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접근의 첫 번째는 돌봄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비공식 영역에서 담당해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돌봄이 20세기 후반에 잘 아시는 신사회적 위험 담론과 함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방식으로 공급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창출되고 이 창출된 시장에 민간이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 시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섹터가 즉 민간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이통로의 제3섹터가 주요 공급자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죠. 특히 1990년대 이후 제3섹터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통 통합사회적 기업의 등장 그리고 이것을 아울러서 또는 신사회적 경제의 어떤 등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섹터 개발을 통해서 고용 창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은
흔히 이제 그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동체주의 등장과 결합이 되는데요. 요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 등의 어떤 그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서비스의 외주화가 결합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확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게 통상적으로 사회적 199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등장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위 그 돌봄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시장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입니다. 말씀드렸던 시장화는 사실은 전면적인 방식의 시장화가 아니라 유사시장의 창출이죠. 그리고 이 유사시장의 창출을 통한 어떤 그 공급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사시장을 통한 서비스 공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연계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게 사실은 돌봄 사회 서비스의 공급 과정의 주요한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취약하고 뭐 그렇기에 어떤 그 뭡니까 공적 복지제도의 어떤 수혜자가 되어야 할 또는 수급자가 되어야 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만은 노인분들이 추를 이룹니다만은 그 복지의 어떤 그 조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되어야 하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이렇게 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3의 길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제2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되는데 제2단계 신자유주의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통치 영토화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 창출은 상품화한 인간의 형성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런 양상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기업적인 행위자가 되어가나 이런 일련의 양상들, 제3섹터가요. 그 다음에 돌봄의 제공자이지만은 노동시장의 행위자로 이렇게 재규정받는 그런 서비스 전달자. 게다가 이런 이 돌봄의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노동시장의 보수, 이것은 대체로 저임금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일상화되어가는 어떤 국가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비판자들은 사회적 경제, 돌봄, 사회 서비스를 매개로 한 사회적 경제 확장 과정을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통치 영토화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겨져 왔죠.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로 합니다. 하지만 돌봄 사회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그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통치가 관철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순적인 어떤 상황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출발은 사실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장에서 국가의 태도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실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실현의 과정이 사실은 국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국가의 목적과 실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에서 창출된 그런 공급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사회적 경제 현장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관철되는 장인가? 아니면 그에 대응하는 모색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또 여러 제약과 가능성이 병존하는 그러한 장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장의 형성과 성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화와 사회적 경제의 조우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국의 국가가 사회 서비스에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들어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인 의제에 이렇게 의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직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화를 시도를 하죠. 뭐 이런 어떤 그 흐름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시기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만 어떤 그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정책 의제가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까지 이르는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담론과 결합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 정책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했던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이후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은 정책적으로 분리됩니다. 점차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복지의 영역, 복지부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가 하면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의 정책으로, 그 다음에 노동부 이외에 다양한 어떤 그 부처들이 사실상 사회적 기업인데 이름만 어떤 그 다르게 포장이 되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확산시키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는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사회 서비스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래 약간 굴곡이 있긴 합니다만은 종종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사회 서비스가 여전히 주요하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맥락들은 계속 유지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의 장에, 담론의 장에 이렇게 자리매김됐는지 이것을 성장 신화의 도구로 호명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의 사회화가 정책의 영역에 등장할 때 그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신사회적 위험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투자 국가론입니다. 사회투자 국가론의 주장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비전 2030이죠. 근데 비전 2030의 주요한 방향은 사회 서비스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인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최초로 의제화한 정부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바로 뭐 사회적 기업, 사회 서비스, 사회 투자 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출되었고 정책과 결합되곤 했었고 어떤 그 현장에 담론과 결합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산의 양상들이 주로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점들은 정치경에서는 고용창출과 성장이었던 것들입니다. 고용창출 역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됐던 것을 이렇게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의 제도화는 사회적인 것의 확장이면 분명하지만은 그것의 위상은 경제적인 것의 하위 영역에 배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기관입니다. 이 공급기관들은 시장의 문화와 기범을 준수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기존에는 복지 공급자로 여겨졌던 어떤 그 실무 현장에서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한 혼란들이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이런 혼란들은 정리가 되고 어떤 시스템 자체가 기업화된 양상들로 자리매김돼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계층이라든가 연령, 젠더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불평등은 여전히 재생산됩니다. 돌봄 서비스 전달자의 어떤 그 위치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토대로 한 중장년 여성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장 내 행위자의 역할 구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시장과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시장은 유사시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시장을 창출하고 관리하고 규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이렇게 담당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수급자 이랬을 텐데요. 이제 권리와 권한을 가진 고객 또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기관은 돌봄 노동자의 관리 및 또는 시장 점유를 위한 행위자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닥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돌봄의 제공자 또는 돌봄 전달자는 다만 돌봄만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임금을 규제받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위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고 정부는 공급장의 최상위에 위치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한 이용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이용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방식은 이용자 대 공급기관 및 돌봄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창출하고요. 또는 공급기관과 돌봄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관계 대립이 창출되어지는 과정은 다시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가장 최상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하여튼 사회적인 기반의 관계들을 모두 다 통솔하고 인도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국가의 오랜 특성이었던 발전 국가의 통제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걸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봤을 때 전혀 틀린 접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발전 국가의 속성 또한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지점에 봤을 때 이것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돌봄 사이트에서 공급장이 나온 결과물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짚어봤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유계적인 파트너십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파트너십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실제 그것의 작동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창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제도와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정부가 정한 어떤 그 관리 시스템 내에 공급기관을 지속적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것은 유계적인 파트너십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열악한 노동시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이 중장년 여성들은 거의 호출근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열악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죠. 세 번째, 새로운 기업적 주체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협력의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 2030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함양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함양과 창출의 기본적인 속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봄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담론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어떤 그 지점들이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의 창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사시장 내에서 더 많은 시장의 점유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일반적이죠. 경쟁이 발생하고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협력 이것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렇게 창출된 공급장에서 돌봄 사회 서비스 공급 조직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양상이 간파입니다. 이제 비판적 태도로 국가의 거리 두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현장 조직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들, 시장화 또는 뭐 신자유주의 또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뭡니까 도구 이런 논리들을 다 이해하고 간파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장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공급장에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도의 바깥으로 나갈 경우 생존이 불투명하고 일일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애속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들. 국가의 태도와 목적을 충분히 읽어내고 있고요. 여기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장이 아니라 현장의 조직들이 주체적 대응이 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으로서 또는 조직으로서 생존해 나가야죠. 이 기업으로서 조직으로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것은 생존 그 자체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춰가려고 노력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의 또 다른 측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그 시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그 창출한 정책적 영역, 즉 사회적 경제로서의 어떤 그 뭡니까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러한 점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인데요. 가치지향의 실현, 즉 사회적 경제로서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 사회 서비스를 도대체 왜 공급하느냐?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업으로서의 생존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회적 경제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모색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조직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중장년 여성들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일상의 생활 세계에서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떤 그 공공의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경험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업이 어떤 그 이러한 구성원들 대부분의 기업은 뭡니까 고용주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의도가 관철되는 그런 장들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고용의 유지와 보호의 구현입니다. 특히 작년 올해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크게 부하 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령 어떤 그 병원에서 어떤 그 수요가 이렇게 그 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재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가 정한 범주 내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임금을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뭐 이러한 태도들.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 또는 어떤 완충지대 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항의 조직화 시도인데요. 실은 뭡니까? 돌봄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것은 사실은 사회 세력의 역학의 반영이죠. 이분들이 조직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논리와 소비자의 어떤 뭡니까 저렴한 어떤 이용이라고는 이러한 어떤 논리들이 좀 더 강하게 관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사실 끊임없는 저항의 조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을 사실은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자로서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연대를 실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분명히 공급장의 성격은 신재주적인 면모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어떤 통치성들이 어떤 굉장히 강하게 관철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색들이 이루어지지만은 동시에 그 장에서 사회적 경제 주식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제한적인 범죄 내에서만 범죄 내에서나마 지속적으로 뭔가 그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나 자활센터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